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그 과도기에서 보통 금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왜냐면 그동안 화폐 시스템이 바뀌기 직전까지는 화폐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행해도 믿어준다고? 이렇게까지 발행해도 믿어준다고?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도 그 화폐 발행에 대해 좀 무뎌져요. 화폐의 가치가 알게 모르게 정말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화폐 시스템에 정말 그럼 이제 이 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런 과도기에 오게 되고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꼭 보유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 거겠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에서는 올해 유난히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최근 급락으로 시장을 긴장시켰던 금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그야말로 요동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 전문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과 함께 금 시장의 민낯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금 시세부터 짚어볼게요. 국내 금값이랑 국제 금값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로 표시가 되고 이제 미국은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뉴스를 봤는데 온스당 4,000불을 돌파했다 이런 건 이제 국제 시세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이 곱해진 시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공급적인 특성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업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금 캔다 그러면 이제 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금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갑자기 수요가 푹 꺼지거나 하면은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있어서 그게 금값에 또 하나 추가가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값이랑 국제 금값이랑 다른데 지금은 우리나라 금 가격이 한 2% 정도 비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걸로 들어봤을 때는 늘 국제 금보다 국내 금이 비싸겠네요. 예리하세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한 1%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수요가 많이 몰릴 때는 2% 3% 심하면 막 20%까지도 차이가 나고 반대로 사람들이 금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혹은 이제 어떤 특정 상황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금을 막 팔러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싼 경우도 생깁니다. 언제 그렇게 팔러 와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데 옛날에는 뉴스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 생각해보니까 장롱에 예전에 돌반지 받아놓은 거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게 생각나면서 예전에는 이제 2,000불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그 부금만 오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생각났던 금을 이제 팔러 오는 경우가 차익 많아서 실현하러 오는군요. 그쵸. 차익 네. 실현 그리고 그냥 예전에 이제 묵혀놨던 금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팔러 오면서 시장의 공급이 확 많아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금값을 낮추는 영향을 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금이 투자 자산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는 추세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다 혹은 금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오히려 금을 잘 안 내놔요. 왜냐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급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 이전에 이제 가격이 막 오를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좀 재미없네 지루하네 느끼면서 이렇게 쭉 팔러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거를 현금화시키러 많이 오셨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지지부진할 때 오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요. 올해 유난히 금값이 가파르게 치솟았었잖아요. 그때 저도 막 굉장히 관심을 갑자기 갖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서도 지금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까지 치솟았던 거예요? 아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금값이 왜 올랐나요?"라는 이유가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데 일반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쪼끔 어려울 수 있어서 음.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이제 제대로 바로잡고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가 금이라고 할 때 어떤 자산이라고 불리나요? 네 안전자산이요. 맞습니다. 네. 안전자산이죠. 그러면 뭔가 불안할 때 금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가 불안할 때 금을 찾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음. 그냥 뭐 '불안한 거 경제가 안 좋을 때 아니야?' 요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위기 같은 거 뭐 우리나라로 치면 IMF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 년에 있었죠. 네. 혹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럴 때를 보면 금 가격이 좀 내려갔었어요. 음. 그러면은 분명히 불안할 때 찾는 안전자산이 금이라고 했는데 '난 왜 손실을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불안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 금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기도 하고 혹은 금이 되려 하락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을 언제 찾느냐 우리는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역사를 짚어 봐야 됩니다. 역사. 네. 자 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이요. 보석. 저는 보석. 보석이라고 알고 있죠. 그쵸. 네. 대부분의 분들이 금을 약간 보석 같은 걸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금의 가치가 뭔가요?"라고 물을 때 그거 반짝반짝 예쁜 거 아니면 좀 희소한 거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그게 금의 가치의 한 부분이기는 해요. 음. 하지만 금의 본질적인 가치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금을 보면서 '얘가 돈이다.'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오히려 이제 지폐, 이제 음. 뭐 신사임당님이 그려진 지폐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지폐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화폐라고 합니다. 돈이랑 화폐는 다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라고 생각을 생각하지 하죠. 않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 우리의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음. 자 그럼 돈이랑 화폐가 뭐가 다른 걸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어학사전에다가 돈, 화폐 이렇게 따로따로 검색을 해 보면 대체로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 교환의 수단이다. 그다음에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돈에는 있고 화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치 보존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음. 더 쉽게 갈게요. 네. 음,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배달 플랫폼의 상품권을 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막 이제 중고마켓 이런 데 가면 되게 싸게 팔거든요. 막 네. 8%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결제할 때는 뭐 사실은 뭐 문화상품권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제 배달 상품권을 살 수도 있고 뭘 써도 상관없잖아요. 네. 결제의 수단과 내가 돈을 모으는 수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결제를 할 땐 내가 배달 상품권을 신뢰하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아요. 음.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배달 상품권을 내 전 재산을 다 배달 상품권으로 바꿀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쪼끔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 배달 플랫폼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부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만 돈이 돼요. 음. 하지만 화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돈이 곧 화폐였던 시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음. 이집트 뭐 거기까지 가요? 네. 예. 그때부터 사실은 금이 돈으로서 쓰였었어요. 음. 사람들이 금으로 거래를 하고 그전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네. 이제 물물 교환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나는 딸기를 열심히 생산했는데 저 사람은 딸기가 필요 없대. 나는 음. 쌀이 필요한데." 이러면 거래가 잘 음. 안 되잖아요. 그쵸. 또 하나 내가 딸기를 많이 생산을 했어요. 혹은 저 사람이 쌀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당장은 내가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 뒤가 되면 이미 그건 거의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지금의 부가 1년 뒤에도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항상 사람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은 거예요. 음. 변하지 않는 가치. 음. 영원히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걸 돈으로 쓰기 시작해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도 써 보고 음. 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돌멩이도 써 보고 이렇게 썼는데 돌멩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조개 껍데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거를 돈으로 쓰였던 역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소금이 홍수 한번 났더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돈으로 쓰였다 사라지고 쓰였다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예를 들면 희소하지 않은 거 빼고 뭐 이렇게 그 성질이 쉽게 변하는 거 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성이 있다던가 이렇게 음. 안전하지 않은 거 빼고 이렇게 다 빼면 결국 뭐가 남냐면 귀금속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거. 음. 근데 이제 백금 같은 경우에는 1700도가 되어야 녹습니다. 되게 네. 단단해요. 네. 근데 금은 쉽게 녹으니까 이제 그런 마지막에 분할성까지 따지면 인류 역사에 돈이 될 수 있었던 그냥 원소 자체가 애초에 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 금화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 국가는 항상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음. 그러기 위해선 가치가 보존돼야 되는데 양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희소성이 국가의 입장에선 때때로 발목을 잡아요. 왜냐면 우리가 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음. 돈이 많이 필요해. 네. 당장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품 대금도 대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이 그 당시엔 금이니까 금이 모자라면은 이런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기 시작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묘안을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금화라고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솔리두스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음. 이게 금화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금이 한 5g 정도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어. 화폐 단위가 솔리두스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5g의 금은 솔리두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네. 근데 착각해도 되죠. 5g이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슬쩍 구리를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타기 시작했구나. 그쵸. 물타기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화를 쓸 때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에다가 그렇게 구리 같은 걸 섞었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으로 더 많은 솔리두스와 더 많은 와. 데나리우스를 만들 수가 있는 우리 거예요. 옛날에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차표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차표를 10장짜리 있는 것을 잘 자르면 음. 11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늘렸다는 거죠, 돈을. 네, 맞습니다. 네, 자,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간부터 솔리두스라는 건 원래는 돈이었지만 금 자체가 돈이었으니까 원래는 돈이었지만 이제 가치 보존의 수단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약간씩 탈 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속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이제 경제학에선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뜻인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두 가지 돈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색깔이 되게 이제 예뻐요. 예, 금인 것 같아. 근데 네. 하나는 조금 거무튀튀하고. 거무튀튀해.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1 솔리두스를 써야 될 일이 생기면 뭘 쓸까요? 그 거무튀튀한 돈으로 쓰겠죠. 그쵸. 이걸 내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좀 좋은 금은 집에다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시장에는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그 화폐들만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그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왜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지폐 그거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드니까 그러게 구리 섞은 돈들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다 집에 쟁이고 있겠네? 네. 이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겠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솔리두스는 금인데 갑자기 금의 가격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솔리두스는 금 5g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금 5g을 살려면 안 돼, 안 돼. 2 솔리두스 가져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금의 가격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순간부터 금과 화폐가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솔리두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결제 용도로 쓰려고 하지 이것 자체를 돈이라고 믿지 않기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시대가 더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금을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금을 우리한테 보관해줘. 은행 같은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공업자였는데 그런 세공업자가 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금을 보관해주고 대신 보관증을 이렇게 써줬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거 보관증 가져가면 어차피 금으로 바꿔주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기프티콘을 이제 선물 받았다고 치면 기프티콘 가져가면은 이제 케이크로 커피를 주는데. 커피를 주는데 네. 미리 커피를 사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해요. 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화폐의 기원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문제는 똑같아요. 국가가 이제 계속 커져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커졌을 때 부채가 너무 많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는 쓰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종이를 마음대로 막 발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네. 가치가 떨어지는 법. 음.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음. 이제 인류 역사에서 위기들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는 바로 화폐로부터 왔어요. 음.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분명히 10 솔리드 쓰면은 이전에 막 쌀 한 가마니씩 살 수 있었는데 다음에 뭐 내년이 됐더니 10 솔리드스로는 쌀 반 가마니밖에 못 사는 상황이 생기니까 위기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다시 금으로 도망을 가요. 화폐를 네. 버리고. 그래서 그 안전 자산인 거네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불안감을 어디서 느낀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느낀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위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라고 된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이게 5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돼서 우리한테 전해지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에 인플레이션을 빼먹고 위기는 금이라고 음.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사실 우리도 불안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불안감을 한번 제대로 열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불안했지? 경제가 위태위태하다? 뭐 하다? 아니 그 이면에 사실은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던 게 불안했던 음. 거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지금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요 근래에 하루에 막 5% 6%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화폐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뭐 짜장면 가격, 국밥 가격 너무 무섭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화폐를 발권하는 주체겠죠. 음. 우리가 화폐를 누가 발권하냐라고 하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만들어냅니다. 네. 처음에 화폐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 알고 있죠. 우리가 화폐를 이렇게 뿌리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데 음. 화폐 가치 떨어질 게 분명하겠구나. 우리가 먼저 금으로 바꿔야겠다 음.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음. 중앙은행들은 금을 뭐 우리 일반 투자자들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려고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막 심할 경우에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금을 사요. 네. 그렇다라는 건 사실 이 시장에서 금화만큼의 실물 금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음. 자, 옛날에는 이 금이라는 시장 규모가 이 정도로 컸어요. 여기서 수요가 1만큼 늘고 1만큼 줄고 하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이제 가격도 1만큼 늘고 1만큼 줄 거예요. 네. 근데 시장 규모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혹은 반의 반으로 줄어든다면 수요가 똑같이 1만큼 오르고 1만큼 떨어져도 변동성이 4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즉 세상에 지금 실물 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번에 금이 6% 가까운 하락을 했을 때 사실은 금이라는 자산이 그 정도로 하락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하락했다면 정말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하락을 하거든요. 이번에 안 그래도 기사에는 이게 뭐 13년 만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기사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가 올해 12월에 있을 걸로 예상됐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여서 그렇다. 음. 아니면은 뭐 이제 미국의 셧다운도 종료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떨어져서 그렇다. 네. 뭐 그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될 걸로 보여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내린 거라면 주식 가격이 폭등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 어. 가격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때 비슷하게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론 그게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음. 하지만 그게 6%까지 떨어뜨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네. 그럼 이렇게 6%까지 떨어뜨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시장에서 점점 실물 금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거래할 수 있는,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실물 금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막
올해가 거의 한 50% 넘게 올랐거든요. 네. 사실 금 가격이 1 년에 많이 올라야 한 10% 씩 올라요. 근데 막 작년에도 40% 올해도 50% 이렇게 오를 정도로 오를 때 정말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음. 이유가 바로 시장에서 실물 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내가 나중에 금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금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걸 이 가격에서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인제 잘 몰라서 원래 금을 구할 수 있는 금이 점점 줄어들면 가격이 더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중에서도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뭐 대주주가 막 거의 70%막 이렇게 갖고 있다라든가 네. 그런 식이 되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오르지만 근데 네. 예를 들면 수요라는 게 늘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떨 음. 때는 수요가 폭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똑같이 100 이었다라고 친다라면 시장 규모가 클 때는 100 만큼 늘 때 이제 뭐 가격도 100 만큼 올라가겠지만 이 시장 규모가 갑자기 쭉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늘 때 폭등하고 음. 줄어들 때 또 폭락하고 이런 큰 변동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이 등락에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나요? 이번 등락에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음. 일단 국제 시세 자체도 요즘에 변동성이 큰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금이 생산되는 양이 거의 없다. 네.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금을 수입해 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관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와의 그 거래 규모가 상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공급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은 인제 금에 웃돈이 붙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긴 하거든요. 수요가 음. 줄어서도 있지만 꼭 수요가 줄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계속 수입을 해 오면 이제 우리나라의 공급이 안정되니까 이제 다만 시차가 한 짧아도 1 개월 뭐 길면은 2 개월 정도는 걸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이 안정화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쭉 줄어들면서 이제 그 안 그래도 높은 변동성을 더 키우는 역할이 된다. 음.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대부분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이 CBS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특이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거든요. 가격이 음. 많이 하락했고 또 네.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네. 이럴 때 '내가 실물을 산다.'라고 하면 나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을 때 금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까지 까지 먹을 수 얻으니까 있는. 좋은 건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음. 경제적 본능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네. 저희는 도움만 드릴 뿐 네. 여기서 안내 방송을 하나 하고 가고요. 하지만 좀 좋은 시기이긴 하다. 네 어쨌든. 맞습니다. 네.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다는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왜 1 그램당 200,000 원을 넘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참 기사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1 그램이 200,000 원을 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그렇게 뭐 대단히 정해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 2배 정도 뛸 때마다 특별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역사적인 측면인데 이게 꼭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데나리우스 얘기를 해 네. 드렸잖아요. 그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원래 4.5 그램의 순은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로 황제 때 이게 이제 국가에 돈이 자꾸 비는 거예요. 이제 네. 좀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사치를 좀 부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이 자꾸 비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순도를 내렸어요. 음. 그래서 2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던 화폐의 가치가 딱 50% 정도까지 내려갈 때 네. 그러니까 금 가격으로 따지면 얘는 은이지만 가격이 2 배가 올라가는 순간이 항상 기폭제였어요. 음. 이때부터
갑자기 순도가 더 팍팍 떨어지더니 이제 은 가격이 나중에는 1000% 음.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가면은 아예 이 전체 데나리우스의 5%도 안 되는 양만 은인 거예요. 껍데기만 은이고 네. 안은 다 가짜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건 이제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이 막 미친 듯이 폭등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스페인 제국 때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기 때도 그렇고 영국 음음. 시기에도 그렇고 이제 뭐 프랑스의 아시니아 같은 화폐도 이제 비슷한 그런 길을 걸었는데 결론은 금 가격이 2배가 되는 시점이 기폭제였던 역사들이 되게 많다. 네. 근데 이제 금 가격이 항상 어디 부근에서 많이 머물렀는가를 생각해 보면 음. 1g당 10만 원 부근에서 제일 많이 머물렀어요. 얼마나 머물렀어요? 그 10만 원. 기간이 거의 한 4년은 머물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금 사 가지고 딱 고 시점에 금을 사서 계신 분들은 좀 '너무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셨을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지점에서 2배가 된 20만 원이 되니까 이제 과거의 역사적 패턴처럼 이게 '폭등의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음. 뭐 그게 과거가 꼭 미래를 담보하진 않지만 어쩌면 화폐의 가치가 이제 금 가격이 2배가 올랐다는 건 바꿔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음. 이 시기는 이 절반을 넘어서는 바로 이 시기는 네. 어떤 특정한 트리거, 약간 수학적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20만 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71년 때 그 근본이제 그 당시와 지금이 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이 닮았어요, 지금이랑? 많이 닮았죠. 1971 년이 이제 금 가격이 거의 26배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시기랑 얼마나 많이 닮았냐라고 하면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 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종이 돈을 우리가 네. 돈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그보다 이것부터 가야겠네요. 종이 돈의 역사가 정말 다양한데 지금은 우리 원래는 그 종이 돈이 금을 담보했어요. 그니까 일종의 금 교환권이었던 거죠. 네. 우리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는 이제 기프티콘처럼 이제 그런 교환권의 측면으로 많이 쓰였는데 근데 이제 시기별로 보면 특정 시기에는 음.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화폐인 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음. 지금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뭐 금으로 교환할 수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이게 교환으로서 어떤 특정한 그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5만 원권 가져오면 무조건 금으로 음음. 바꿔준다라든가 이런 그 정해진 약속이 없는 걸 이런 걸 불환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인류 역사에는 불안화폐가 꽤 많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안화폐 중에서 가치를 잃지 않은 화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불안화폐는 다 망했어요, 지금까지. 네. 살아남은 게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음.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 불안화폐 시스템은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치 사람처럼 뭐 이제 어릴 때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뭐 이제 노년기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이런 일종의 어떤 그 수명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1970년대가 바로 그 화폐의 시스템이 바뀌는 때였어요. 음. 원래는 근본이제였다가 지금처럼 담보가 되지 않는 화폐,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시기다라는 부분처럼 지금은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이 사실은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어.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그 과도기에서 보통 금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음. 왜냐면 그동안 화폐 시스템이 바뀌기 직전까지는 화폐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행해도 믿어준다고? 음. 이렇게까지 발행해도 믿어준다고?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도 그 화폐 발행에 대해 좀 무뎌져요. 예를 들면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 발행했던 달러의 양이 지난 100년 동안 발행했던 화폐의 양의 2배가 되는 양을 5년 만에 음. 발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양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 당시에 벤 버냉킨 의장이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화폐 진짜 완전 종이 쪼가리 되고 막 인플레이션 폭등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나 보다.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정말 자연스러운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음. 사실은 특별한 일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무뎌져요,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네네. 그리고 그 화폐가 발행돼서 어디로 가느냐도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온 국민한테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냥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하면서 음. 무뎌져요. 그렇게 화폐의 가치가 알게 모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화폐 시스템에 정말 그럼 이제 이 화폐 시스템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런 과도기에 오게 되고 음.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1970 년대와 비슷하고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많이 풀려졌던 그 화폐가 다시 제 가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 가격도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매번 반복돼요. 진짜 수천 음. 번, 수만 번, 진짜 셀 수도 없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시기가 반복되었다는 거, 역사가 이미 우리한테 알려줬다라는 것들을 되돌아볼 때 지금 1970 년대랑 되게 많이 비슷한 시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이 뭐 20배, 30배 올라가서가 음. 아니라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꼭 음 보유해야만 하는 음. 시기가 온 거겠구나라는 걸 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조규원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 조 대표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금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 우리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좀 해칭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금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음. 좋죠. 보험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전 재산에다 보험을 그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뭐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하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근데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이제 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전체 월급에 어느 정도 수준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그 비중은 각자 정하면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7.5%에서 15% 정도 사이 그 정도를 많이 책정하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기준으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도 준비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금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 전문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